세계 전투기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KF-21 전투기의 양산 1호기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가 빠르게 성장해 나가자 주변국이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까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하던 중국의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국영 언론 중 하나인 인민일보는 대한민국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의 비밀 설계도를 훔쳤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충격적인 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UPP 비난하는 황당한 기사까지 게재되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는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초과학 능력으로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이 공개한 기술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모함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1990년대에 개발된 F2에 머물러 있다는 한탄과 함께 F3 개발이 잠정 중단된 점에 대해 탄식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영국과 일본, 한국의 관계가 미묘하게 흘러가자 이에 대해 긴장하는 듯한 기사도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의 기술력 수준은 단지 20년 만에 팔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를 공개한 이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제기 비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에 레이더 반사 면적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전투기의 컴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조종사 간의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확보하며 한국 항공 군수 기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로기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방부와 국군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상황에 가장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의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해왔으며 이제야 제대로 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 한국형 KF-21 스텔스 버전 블록 3 계획까지 완전히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언론 황구시보와 일본 마이니치 언론은 한국의 항공기 산업을 강대국 수준의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해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 단계적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립이 완료된 KF-21 전투기에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전통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웨폰 베이를 탑재하였으며 블록 1초도 생산 이후 곧이어 스텔스 버전인 블록 2까지 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블록 1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차차기 버전인 블록 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국가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무기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개발 체계 연구 기간만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이 점점 더디게 흘러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대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발 체계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늦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기술 개발을 거쳐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가오리 X의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KF-21 블록 3화 무인 전투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외장형 웨본 베이를 F-35 스텔스기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IOTS 등의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과 부품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이전부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와 다르게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F-22 랩터와 F-35 전투기와 유사한 스텔스 영상 설계를 도입하였으며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제 RAS를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6세대 항공장비 개발에 수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을 이미 치른 상태라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스텔스 성능을 저해하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진의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투기의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은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 부리는 재래식 스텔스 형태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 부리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기술은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엔진 생산 및 터빈 블레이드 제작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당시 한국 전투기 사업 초창기에는 KF-21 블록 1과 블록 2에 관한 개념만 구축되었으며 당시에는 블록 3의 구체적 계획과 국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한 선택폭이 더욱 넓어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세 대급에서 6세 대급에 달하는 스텔스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F-35 전투기보다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KF-21 보람의 개발 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5는 2026년까지 공대공 무장 능력을 갖춘 KF-21 블록 1이 개발되고 2028년까지는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블록 2가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바로 블록 3인데요. 올해 상반기 스텔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6세대로 진화된 보람의 전투기를 빠르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블록 3의 장기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포했습니다. 개발지는 차세대 스텔스기를 위한 내부 무장장,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의 동합 주요한 통합 내장 요소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만 순수한 국산 기술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형 스텔스 기능을 위한 전투기 페인팅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 확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저피탐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 사업을 장기 소요 사업으로 편성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투기를 배치하기 전 기술 실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스텔스 은신 비행은 사고에 대비하여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로 해당 시험 비행을 치웠지만 추가 비행에서는 조종사의 안전까지 최종 확인하며 전투기 개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결함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마지막 단계인 스텔스 실전 작전 계획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독점하는 스텔스 기술력에 각국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최근에는 스텔스 시험과는 별개로 비행 중 랜딩 기어가 접히는 장면에서 특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른 랜딩 기어 설계뿐만 아니라 접히는 각도와 바퀴를 지탱하는 부품도 원래 설계보다 보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밝힌 견해에 따르면 애초에 초음속 전투기로 설계된 KF-21 특성상 지면에서 이륙하는 순간 랜딩 기어를 접는 것이 보편적이며 당시에 불필요하게 낮은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한 것이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설계안이 항공모함 함재기를 고려한 형태로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 적지 않은 랜딩 기어가 한층 더 보강되며 강화 설계에 들어가는 개량된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 특히 유의합니다. 다소 비대해진 랜딩 기어도 수상했지만 바퀴가 모두 접힌 후 내부에 복잡한 서스펜션 구조가 추가된 것을 보면 이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 함재기가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전자전기와 수출형 기체에 이어 새로운 개량형을 알리는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장체계 역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무장을 강화하여 최적의 무장을 탑재하는 것과 함께 무장 국산화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무기 매체 내셔널 인더스트리에서 F-35 전투기와 KF-21 최신판의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 공격에 F-35 전투기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추격당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 공군 내에서는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고비용의 5세대 전투기에 집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만이 실제 전투 능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식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투기의 기술력 일부와 실전 기체를 구입하고자 한국 방산업계에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는 동맹 관계를 가장한 기술 탈취가 아니냐는 의견 제기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여전히 탐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가가 주목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담긴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은 우수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실전 전투에 적합하도록 현대의 전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전투기 무장체계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한국의 실질적인 무장기술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나가자 주변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완벽한 제공권 확보와 함께 주변국의 영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대한민국 보라매의 무장체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 공군에서 운영하는 2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의 스펙은 길이 38m의 직경 0.46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스펙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F-35 전투기에 비해서 날렵한 중앙 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KF-21 전투기가 실전에서 강력한 위력을 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의 대형 유도포탄 한 발까지 내장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외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이 폭발했는데요. 특히 내부 무장창 설계는 공기역학적인 면과 무장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랜딩 기어가 공기 입구 형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내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0파운드급의 유도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 체계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제공권을 위해 미사일 한 방에 몇십억이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미사일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비 성능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매의 발톱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할 미사일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성능이 완벽히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자신있게 수출하고 한국 공군의 전력 보강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원조 타우러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거리는 최소 500km를 옷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 전투기가 즉시 북한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에 타우러스라는 별명을 붙인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MBDA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 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에 이르렀음을 알아차리고 공동 개발에 대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과 공동 개발에 나설 필요 없이 독자 개발을 선택하였습니다. 독일의 KEPD-352 무기체계의 별명은 벙커버스터, 즉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만든 벙커까지 폭파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인데요. 공중 3000km 위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시켜 지상으로 타격해 6M 두께의 절근 콘크리트를 관동한 후 땅속에서부터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도 동일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접 독자 개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주목하며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준수한 성능은 물론이고 경제성, 발빠른 배송 일정으로 인해 해외의 다양한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폴란드의 경우 대한민국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FA-50 전투기를 인도받았는데요. 미국이 폴란드에게 F-16 전투기를 2030년이 되어서야 인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걸 보면 한국의 전투기 납품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른 수준입니다. 기체의 성능,
신뢰성과 따른 납기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역시 이제 양산 1호기가 모습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효율과 화력의 진심인 한국의 기술력을 총망라한 KF-21 전투기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 스스로 국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해 늦춰졌던 방산 수출 계약이 올해 체결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로의 K 전차 수출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각국으로의 방산 수출 성사가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곳곳의 무력 분쟁으로 관련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9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에서 올해로 2월 된 수출 계약 규모는 약 94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7천억 원이며 이 중 가장 기대감이 높은 사업으로는 폴란드로의 K 전차 수출이 꼽힙니다. 2월 된 사업 이외에도 신규 수출 계약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2025년에는 2월 된 사업 등을 포함해 K, 동유럽 잠수함, 동유럽 천무, 중동 지역 방공무기 FA-50, 동남아 KT-1, 북미에는 함정 MRO 등 20여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산 수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방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접 국가들도 러시아의 무력 행사에 대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난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를 4.2%까지 늘렸고 올해는 4.7%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경색은 동남아 각국의 무기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일부 동남아 국가의 국방비 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장기 휴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인근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 경쟁이 어느 정도 예고된 셈입니다. 이 밖에 오는 20일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은 2022년 173억 달러에 이어 2023년 135억 달러, 지난해 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가별 방산 수출액은 이라크가 27억 9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폴란드 16억 4천만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페루 4억 7천만 달러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터지고 있는데요.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이 폴란드 K전차 사우디 무기 획득 사업 10억 달러 등을 포함해 총 240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7년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함께 4대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대한민국 방산 수출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폴란드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K전차 집중훈련에서 놀라운 성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 파벨 마코비에츠는 폴란드 제16 기계화 사단이 벌인 훈련에서 K전차 소대가 전진하는 러시아 중대 전투그룹 T-90M, T-72, B-3M 및 BMP-1을 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K전차 사격으로 러시아 전차 7대와 BMP-2대가 폐기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시뮬레이션으로 벌인 전투였지만 K전차는 포 정확도와 사격 통제 장치가 통계지표 100점 만점에 98구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는 러시아가 만약 공격해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무기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번 훈련에서 K전차가 보여준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제16 기계화사단에서는 지난 10일 K전차가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 면서 이번 훈련에서 K 블랙팬서 탱크의 예술 코스들이 기다리던 코스들이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이것은 첨단 전투기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군 참모총장은 이 훈련에 대해서 SNS에 사진을 올리며 전차 집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3월 중순에 까다로운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어 지휘관 보수 및 운전병이 획득한 기술은 자격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의 작전 준비 태세와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폴란드는 현대성과 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군은 다량 확보한 K2 전차를 운영할 병력을 훈련하고 러시아를 향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본 한 폴란드 네티즌은 소문으로 많이 듣던 한국의 K2 전차 실력이 정말 대단하고 가능한 많은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K2 전차가 진흙탕에서도 빠르게 기동하며 사격하는 영상을 최근 공개했는데 반면 러시아는 푸틴의 자랑이라는 자국산 탱크가 드론을 피하려다가 도랑에 빠진 영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러시아 T-90M 전차는 이번 폴란드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K2 전차에 의해 격파된 전차로 실전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말 러시아의 T-90M 전차가 어디론가 대량 이동하는 영상이 큰 두려움을 준 바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에 폴란드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K2 전차로 이 같은 러시아 전차를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T-90M의 형편없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도 T-90이 진흙에게 빠져있는 영상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T-90M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군 전차가 우크라이나 FPV의 1인칭 시점 드론 공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도랑에 빠져 결국 공격을 받고 고꾸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는 153여 단 병사들은 최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노보젤리자베티프카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전차를 FPV 드론을 이용해 파괴했다며 탱크는 도랑에서 멈춰 서고 말았다고 밝혔는데요. T-90M은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최신형의 주력 전차로 125주포를 장착했고 외부 공격을 받으면 미리 터지면서 공격 미사일의 관통력을 약화시키는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포의 공격성이나 반응 장갑이 실전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특히 형편없는 기동력은 드론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으로 여겨지는 T-90M이 전쟁에서 무력한 것과 이를 한국의 K2 전차로 완파하는 훈련 성과는 폴란드는 물론 주변 유럽국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폴란드에는 K2 전차가 83문, K9 자주포가 136대, 호마르 K 천무가 72대가 인도되었는데 전 세계 유례없는 빠른 납기 속도에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크게 고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성사될 것으로 보였으나 올해 초로 계약 체결이 연기되어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폴란드 방산 수출 사업 위기설에 대해 한 폴란드 방산 협력 및 방산 수출은 정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1분기 내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폴란드 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산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 생산 방안 등 계약 조건이 1차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측이 계속 협상 중이라고 말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도 비용이나 기술 이전 등에서 양보보다는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2차 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에 현대로템의 계획대로 1분기 안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 전차가 아닌 독일산 레오파드 EA8을 선택하려는 몇몇 국가들은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에는 군 현대화를 위해 전차 104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국 K 전차, 독일 레오파드, EA8 미국 에이브람스 이렇게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슬로바키아는 유럽 내에서 구매하기로 하면서 결국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정했는데 국가의 실제 재정 능력에 비해 너무 높은 단가에 직면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에서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드 EA8 단 한 대에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300억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몰려드는 수요와 물가가 오르면서 레오파드 신형 전차 가격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당 850만 달러, 하나로 125억 수준인 K 전차의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레오파드를 너무 비싼 견적이 나오자 아예 스웨덴산 CV90 경전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들려고도 하는데요. 지금 체코도 레오파드 EA8을 구입하기로 했지만 금액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아 국방 예산으로 구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구입을 해도 늦은 배송 날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슬로바키아, 체코 모두 군 현대화를 내세우며
전차를 구입하려 했지만 독일이 전차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자국 내 여론과 군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는 한국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산 기갑 무기는 1분기 안에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에 성공. 그 이후 루마니아 등 유럽의 주변국들도 연이어 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재빠르게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군사 전문가 하크 메이스는 이집트에 축하한다며 해안방어 목적으로 대함 능력을 갖춘 K9 포병을 운용하는 10개국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의 K11 화력 통제 차량 51대와 K9A1 자주포 216대를 수출했으며 K11은 대함 임무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예상대로 K9는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집트는 주변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에게 수출하는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는 최근 나토 국방비를 GDP 5%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에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빠른 군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정치 불안으로 무기 수출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군수 공장은 어떤 변수에도 변함없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4조 84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9% 늘고 영업이익은 4,260억 원으로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한 해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현대로템의 K방산 주인공은 K2 전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 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총괄 협약은 페루 육군 조병창의 획득 절차상 향후 진행될 개별 실행 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절차로 지상 무기 공급 사업의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자 체결됐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최초 진출을 성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K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 등 지상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대수가 결정되었고 페루가 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임원 계약의 일환으로 시스템 옵션 유지관리 교육 및 납품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K 블랙팬서는 대량 생산되는 현대적이고 고도로 디지털화된 전차이며 화력이 강하고 기동력이 뛰어나 실행 가능합니다. 이에 외신 하크 메이슨에서는 태평양과 유럽에서 남미 끝까지 그중 페루 군대 전체가 한국의 주요 방산 시스템을 원하는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첫 고객으로 유럽의 폴란드가 K 전차를 도입해서 화제가 되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따라서 전차를 검토했으나 유럽 방산 강국들의 압박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폴란드 EU 국가 루마니아가 K 전차 현재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앞서 남미 나라 페루에서 이미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국산 K 전차를 받자마자 러시아 국경부대에 배치하며 현대전에서 전차의 위력과 효용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진흙탕과 험지에서 주행이 가능하며 혹독한 추위에서도 기동이 가능한 K 전차는 겨울에 벌어지는 전쟁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최고의 전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남미 국가들처럼 노후화된 구형 전차를 퇴역시키고 신형 전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극강의 가성비를 지닌 한국산 K 이후표를 선택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페루가 과감하게 K 전차를 도입했다는 소식은 굉장한 뉴스였습니다. 차세대 전차 사업을 준비하는 불가리아는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K 전차가 페루에 상륙했다. 이것은 소련 시대의 T-54, T-55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페루는 오랫동안 구소련 T-55 전차에 의존했으나 구식 디자인과 제한된 화력으로 인해 현대 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칠레와 브라질 같은 이웃 국가도 첨단 장갑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페루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T-55 전차 부대를 K2와 같은 최첨단 모델로 교체하는 것은 기술적인 필요성에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내심 불가리아는 페루를 부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올해 5월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바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앞서 808 장갑차의 기동을 참관하기 위해 방한했을 때 K 전차도 둘러보고 구체적인 납기 일정과 성능 부분에서 심도 깊게 논의했지만 대당 가격이 장갑차보다 약 3배나 비싸기 주저했었는데요. 페루는 대테러 작전용으로 차륜형 장갑차를 수입했지만 K 전차는 정규 군용 국가장비여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군 당국 현대로템은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페루 정부를 상대로 전차 마케팅을 벌였습니다. 한방위 산업계 전문가는 장갑차에 비해 전차는 상당한 고가의 무기체계이지만 그만큼 가치를 입증했기 때문에 페루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루는 올 초에 범죄 조직의 폭력으로 인해 7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 당장 국민의 안전을 지킬 치안력 강화가 먼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강력한 K 전차가 필요하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필리핀이 무장단체를 상대로 한국산 전투기 FA-50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소탕한 바 있기에 페루나 남미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가지고 반군 세력을 제압하는 데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에선 폭력단체 범죄 정부군과 무장단체가 충돌 금지된 약물범죄 난민으로 인한 국경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무기 수요가 상당합니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중남미 방산 시장이 올해 253억 6천만 달러, 하나로 약 35조 3,340억에서 2029년 314억 천만 달러, 하나로 약 43조 7,636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방산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데 사실 과거 중남미 국가들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며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 확산에 신규 무기 도입 여력이 줄었고 2022년 이후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도 전보다 소원해졌습니다. 지금 이 틈을 이용해 K방산이 침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한 군사 매체는 현재 한국 방산 수출이 남미 지역 70%를 감당하고 있는 페루는 한국 첨단 무기 체계 주요 정비 중심지이자 지역적 접근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수출을 막기 위해 황당한 수법을 썼던 중국이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려 했던 태국이 크게 분노하며 다시 한국을 찾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전 세계 언론들이 중국을 비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의 대표적 해양 국가이지만 1952년 일본산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킨 이후 줄곧 잠수함 구입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이 약해 값비싼 잠수함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을 도입한 데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도 프랑스 등에서 잠수함 도입을 시작했고 심지어 빈국 미얀마조차 러시아에서 신형 잠수함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현재는 싱가포르 4척, 말레이시아 2척, 베트남 6척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최소의 비용으로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한 바 있습니다. 한국, 독일, 러시아, 스웨덴, 프랑스 등에도 잠수함 구입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독일 해군이 노후 잠수함을 퇴역시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독일로부터 500톤급 소형 잠수함유 206의 6척을 2,500억 원에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가량 작전에 투입돼 사용연한이 6에서 7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태국 측은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획은 무산됐고 대신 잠수함 건조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은 중고 잠수함 대신 신품인 U-209 잠수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독일과 한국의 10여 명의 장교를 파견해 잠수함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국 해군은 독일 기술에 결코 뒤지지 않으면서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후속 군사 지원에도 유리한 한국 잠수함 도입을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대우조선해양의 낙승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은 주변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기종이어서 구입을 꺼렸고, 프랑스 스콜펜급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제 잠수함을 도입하자니 과거 호위함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태국은 1990년대 초반 중국으로부터 호위함 2척을 헐값에 들여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던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나레수안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건조를 했는지 볼트와 나사가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고, 적 미사일이나 포탄에 피격되었을 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방수 격벽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한 소화시설도 없었고, 전기 배선 체계는 복잡하고 조악했습니다. 무장 발사 버튼을 눌러도 미사일이나 함포가 발사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중국 함체의 서방 진영의 무기 체계와 전자장비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태국은 중국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7,300만 달러를 들여 스웨덴 사부 SAAB의 사격 통제 장치에 대한 전면 개조를 의뢰했고, 삼성 탈레스 등 한국 기업의 전투정보 시스템 개량과 유지 보수를 말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전 배치를 하긴 했는데 인도 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2012년 호위함 2척에 대한 추가 확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에 일대를 발주했는데 가격은 4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개량을 맡았을 당시 한국의 기술과 꼼꼼함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태국 장교들이 한국에서 잠수함 교육까지 받은 상태였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준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상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25년 거치 분할 상환 방식의 무이자 조건이었고, 전체 계약 가격의 3배에 달하는 절충 교역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즉, 약 3조 원어치의 태국산 물품을 구매해주기로 하며 운용기간 중 품질은 중국 정부가 보증해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둔 이유는 한국의 호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빼앗기면 고개를 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서라도 중국은 태국을 우군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서태평양 국가들을 규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은 방글라데시에 2척의 민급 잠수함을 수출했으며 파키스탄과 8척의 위안급 잠수함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태국은 영내에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했으나 군부가 2014년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관계가 크게 뒤틀린 바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부 정권을 비판한 반면 중국은 태국 군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산 잠수함 도입이 결정되자 미국과 태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겪었습니다. 과거 호위함 사태를 겪은 시민들 또한 거세게 반발했고 구입은 잠시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2017년 중국은 잠수함 3척을 2척 가격에 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태국 총리 또한 일대는 중국이 주는 공짜 선물이라며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 바 있습니다. 비싸면서도 비교적 좋은 품질의 사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잠수함 한 척의 구입 비용은 4,4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기도 같이 제공받기로 했는데 어뢰 16발과 기뢰는 최대 30발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위안급 39어을 기반으로 태국에 맞게 개발된 S-26T 모델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최대 속도 18노트로 수중에서 연속 20일간 작전을 할 수 있는 최신형이었습니다. 2020년 초 중국 포털에서는 태국이 한국 호위함을 버리고 중국에서 잠수함 2척을 구입하기로 했다며 기세 등등 보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 중국산 잠수함의 추가 구매 계획을 두고 엄청난 파열음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안한 모든 것이 사기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 약속과는 다르게 25년 거치식이 아닌 7년 분할 상환을 요구해왔습니다. 게다가 운용기간 중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다고 한 약속도 깨고 잠수함 제조사가 2년간 보증해주겠다는 것이 다였습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한 중국 선박 공사 CSOC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민간 업체로 중국 정부의 보증 약속은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해 중국 측이 감독관 4명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중국어 강사로 노동허 가증을 받은 일반 민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이 일대를 공짜로 주겠다고 한 것 또한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타 무기들을 대량으로 강매시켰던 것입니다. 2017년 중국산 장갑차 VT-1 34대를 태국에 팔았고 2016년에는 중국산 VT-4 전차 28대를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상륙 강스팜까지 태국을 압박해 판매했죠. 약 2천억 원짜리 강스팜을 3년 계약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잠수함을 주문한 곳과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인데 외신들은 한 척을 공짜로 주는 척하면서 기타 무기를 팔아 손해를 메꾸려 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태국 측은 새로 구입하는 잠수함 작전에 호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태국이 기대했던 절충교역이 중국을 위한 절충교역이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태국인들은 중국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며 항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0년 9월부터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2월 중국 측이 갑자기 중고 잠수함 2척을 제공하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주문한 잠수함의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승조원들을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태국과 계약했던 잠수함에 장착하기로 한 독일제 엔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언론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을 통해 일파만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독일제 MTU 디젤 엔진은 중국에 대한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EU가 조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기 전에 MTU사와 독일 정부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수입을 못하게 된 중국은 독일제 대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태국인들은 잠수함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며 강력 항의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9월께로 예상됐던 첫 번째 잠수함의 인도 시기 또한 기약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에서 첨단 무기를 구입하려는 나라들은 EU 부품이 들어가 있으면 인도 지연과 비용 초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했던 호위함은 정반대의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태국이 주문했던 호위함은 2019년 취역돼 푸미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태국의 전 국왕나마고스의 이름으로 2016년 89세로 서거할 때까지 70년간 왕좌를 지키며 국민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군주입니다. 태국은 푸미폰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한 후 중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자 지난해 말 서욱 장관을 만나 추가 한 척에 대한 발주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추세가 좋아지는 대로 국방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 망쳐버린 잠수함 계약도 호위함처럼 다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 진수를 마친 바 있습니다. 한국을 세계에서 5번째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00톤급 잠수함까지 진수하며 기술력을 입증시켰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SLBM까지 성공시키며 최강의 위력을 선보인 상태입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지속 성장하는 한국의 잠수함. 태국도 다시 한국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딱지를 떼고 선진국으로 올라선 4개월 두 직선거리로 1만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한국으로 날아온 그는 자국이 가진 가장 확실한 재산인 천연가스 대부분을 한국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 세계가 올림픽 준비로 여념없던 지난 2021년 7월 한국에게는 역사에 길이 남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 뒤에 따라다니던 개발도상국이라는 딱지를 떼고 당당히 선진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국가가 개발도상국인지 어느 국가가 선진국인지를 분류해뒀습니다. 경제 규모 및 위치 등을 고려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 99개국과 선진국 그룹 B 31개국,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33개국, 러시아 및 동구권 그룹 D 25개국까지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UNCTAD가 설립된 1964년 이래 지금까지 어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만장일치로 B그룹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을 분류하는 각종 통계치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기는 했지만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낸 것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전철을 밟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서고 4개월 뒤 직선거리로 1만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단숨에 날아와 거제도에 도착한 아프리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님에도 모든 일정 다 제치고 1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그는 모잠비크의 필리프 뉴지 FILIP 저신토 엔화 USI 대통령입니다. 바쁜 일정 전부 미루고 아내와 함께 거제로 날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코랄 술코럴 설FLNG FLOATING 리거파이드 내처럴 게스선. 도대체 어떤 선박이길래 일국의 대통령을 지방도시까지 불러들인 것일까요? 왜냐면 이날 삼성중공업이 건조에 출항시킨 선박은 부유식 해양 액화천 연가스 플랜트로 불리는 FLNG선으로 이는 전 세계에 단 4대뿐입니다. 그리고 건조 즉시 모잠비크로 출항해 모잠비크 제사회상 광구에서 작년 6월부터 가스 생산을 시작했죠. 바다 위의 공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박은 바다에 뜬 상태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 심해에서 끌어올린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채굴 및 정제한 후 이를 액화천연가스 LNG로 만들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FLNG의 정박한 수송선에 LNG를 옮겨 싣는 임무까지 맡게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선박이지만 사실상 바다 위에 떠있는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는 총 4대의 FLNG선이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4대를 전부 한국 조선업체가 건조했습니다. 2011년 로열 더치 쉘이 발주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렐류드 FLNG, 2015년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나스가 발주한 페트로나스 두아 FLNG,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가스를 생산 중인 코랄술 FLNG는 2017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 ENI가 발주한 선박으로 이 세 척을 전부 삼성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로부터 FLNG 한 척을 수주해 말레이시아 해상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FLNG를 건조한 겁니다. 보통 FLNG선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프렐류드 FLNG의 경우 축구장 4개를 붙인 것보다 더 큰 488M, 폭은 74M에 달합니다. 연면적 430만M이은 휴양도시 모나코 면적 195만M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그러니까 모나코보다 2배 큰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발전기, 액화설비, LNG 수송선, 하역장까지 갖춰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도전할 수도 없는 최첨단 선박이죠.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모잠비크는 잘 알려지지도 않은 아프리카 국가이고 1인당 GDP가 $500 2021년 기준과 채 되지 않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자해 선박을 발주했다는 것도 의문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서 FLNG선을 샀느냐는 점도 의문입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는 여전히 개도국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전혀 아쉬울 것 없는 대륙이지만 많은 국가는 여전히 이 꼬리표를 달고 있죠. 모든 것을 녹일 듯한 뜨거운 기후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여기에 독재자들로 인한 끊임없는 내전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더 가난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가난한 대륙 아프리카 아래에는 신의 은총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양질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 모잠비크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70조 큐빅피트 TCF로 세계 12위 수준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5년이면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될 예정이니까요. 일례로 전 세계가 16년가량 소비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가 2000년대 중반 북동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서 인도양을 끌어안은 모잠비크는 1970년대까지 해상에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아예 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는데 추측만 난무한 상태로 3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러다 2004년에야 아주 미미한 양의 천연가스만 발견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SASOL에 개발 사업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었던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모잠비크를 직접 탐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미국의 에너다코가 전면에 등장했죠. 그리고 2011년 북동부 해상 지역에서 본격 탐사에 나서 그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6개 광구를 탐사한 에너다코는 제1광구와 제4광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찾아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본격적으로 가스가 생산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는 단연 한국입니다. 이미 10%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당장 공급이 가능한 LNG를 확보한 것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LNG 운송을 위한 LNG선 발주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모잠비크로 보낸 FLNG선은 제4광구에서 천연가스 채굴을 위해 발주된 선박이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면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가 발견된 만큼 채굴과 동시에 이를 전 세계 곳곳으로 운송해야 하는데 이 LNG 운반선 시장을 한국 조선업체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잠비크 프로젝트에서 발주될 선박의 90% 이상은 한국 기업이 수주할 겁니다. 조선업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모잠비크 프로젝트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최대 40척의 LNG선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미 2020년 현대 3호종 공업이 9척, 삼성중공업이 7척에 대한 건조의 향서 LOI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추진을 맡은 프랑스의 TOTAL이 내전에 의한 무장 반군의 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하며 물러서면서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사태가 안정되면서 올 상반기 최종 계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LNG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후 추가로 발주될 23척을 전부 수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모잠비크에서 비단 LNG선 수주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우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부대설비 조성공사까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최북단 팔마 지역 산업단지에서 연산 640만 톤 규모의 LNG 에콰트레인 2기 및 부대 설비를 조성하는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중 이중 철골, 기계, 배관, 전기계장 등 핵심 공정 분야를 시공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그대로 배에 실어 이동하게 되면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영하 161도에서 냉각해 액화시킨 것이 LNG입니다.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면 부피를 160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 문반이나 저장이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천연가스를 액화시키는 LNG 액화플랜트 분야에서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90여 기 중 10기를 시공했을 만큼 경험과 능력 모두 출중한데요. 이미 2020년 5월 2조 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전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독점한 분야를 잠식해가고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폴, 홍콩 등에서도 수주에 성공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이 거제도를 방문했을 당시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뉴지 대통령은 이후 이번과 동일한 FLNG선 1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인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며 만약 오늘 출항한 코랄 수로가 안정적으로 조업을 하려면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경비선 3척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의 군함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죠. 아마 없는 돈 끌어모아 한국산 군함을 구매한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세기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을 가진 모잠비크가 건설, 채굴, 수송, 경비까지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보복입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 전지 산업. 이렇게 거대한 2차 전지 산업을 한국이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박살내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짓밟으려는 중국을 한 방에 잠재워버릴 너무나도 강력한 한 방을 한국이 세상에 공개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 번에 지어버리면서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원전 가동 국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4일 현지 시각 세계원자력협회 WNA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6기,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23기로 압도적 1위입니다. 현재 프랑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이 1기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마무리 지을 경우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더하면 중국의 원전 규모는 더 커집니다. 중국은 원전 45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3기, 건설 계획인 45기를 더하면 총 123기로 원전 1위 국가인 미국 가동 중 93기, 건설 중 1기, 건설 계획 3기를 넘어서게 되죠. 중국이 원전을 짓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 엄청난 양의 원전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몰아서 전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33개 성자치 구직할시 가운데 장수저 장푸젠 등 동부 연안 8개의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내륙 탄광에서 멀어 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40여 기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동부 연안에만 내주면서 이 지역은 거대한 원전 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피해가 크니 한국의 서해와 맞닿는 곳에 지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로 단층대 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회생자를 낸 규모 7, 8의 탄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로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 벨트의 위험 요인이라면 한반도 북쪽 지린성, 헤이룽장 성녀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태난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쑤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둥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에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쯔강 유역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5천만 한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짓밟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원료인 리튬,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해버리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깎아내리며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소금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금은 리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규모도 훨씬 풍부합니다. 나트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최근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전지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거의 전체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이러한 나트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CATL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전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창사 지역의 중앙남부대학은 전지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사에선 나트륨 전지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20개의 나트륨 전지 공장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나트륨 전지 생산 능력의 약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은 이 소금 배터리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CATL은 나트륨 전지와 리튬 전지를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팩에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합 배터리 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전지의 장점인 저렴한 비용과 날씨 저항력을 리튬 전지의 장점인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 등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대신 마그네슘을 이용한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몇몇 국가의 수급을 의존하는 리튬, 코발트 등 기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들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망한 것이죠.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후졌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금속은 리튬 금속에 비해 약 1,9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음극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일반 전해질은 마그네슘과 반응해 층방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부식성이 높은 전해질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이뤄졌으나 값이 비싸고 고압 전극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마그네슘 충방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식성 전해질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상용 전해질과 유사한 성분의 일반적인 전해질을 활용, 고전압 전극을 활용하고 전지 부품의 부식도 최소화시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마그네슘 금속 표면의 계면층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식성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마그네슘 2차 전지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큰일 났죠. 그동안 비싸게 구매한 수많은 리튬 광산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소금 배터리가 한국의 마그네슘 배터리에 밀려 한순간에 국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화재가 나지 않고 밀도가 훨씬 높아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약 3년 뒤인 2027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 배터리인 중국.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마그네슘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